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제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됐죠.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보는 일은 흔한 일상이 됐고요. 특히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의 시청은 필수가 됐습니다. 그중에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의 인기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유명 레커들이 인기 유튜브 쯔양의 가글을 빌미로 협박과 돈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짜뉴스, 비도덕적인 영상을 제작하고도 법 사각지대에 놓여 규제하기 어려운 플랫폼들을 이대로 두어도 되느냐라는 부분이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무법지대의 유튜브, 1인 미디어들에 대한 진단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성우 우송대학교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나오셨는데요. 박 교수님은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이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함께하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레크 문제 등 관련 법을 국민청원 넣은 분이시죠.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성우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분들은 사이버레카, 1인 미디어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결국 유튜브라는 것도 이제 지금 TV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보는 이제 영상물인데 방송에 관련된 그런 규제는 전혀 안 받고 있잖아요. 이제 유튜버들이 그런 것들이 좀 필요는 하지 않을까? 허위 사실 유포나 이런 거에 됐다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적법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의 가장 문제점은 클릭수를 먹고 살기 때문에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팩트가 없이 그냥 보도하고 지르고 나서 책임 안 지고 그런데 그 받는 사람들은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도 너무 심각하거든요. 신고하기도 누른다고요. 그런데 이거 빨리 처리가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난 유튜버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카라클라 뭐 등등등 걔네들 수입을 차단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른 차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타협이 안 되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 자기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만 보는 게 사람인데 그 현실을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그 이익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기생하는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 사이버 알카이브 그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저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정화의 단계가 좀 온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이제 과열이 되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와 어떤 개인의 어떤 모욕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정치권 관련해서 보면 너무 아주 보수 쪽하고 또 뭐 민주 진영 간의 어떤 그런 것들도 너무 심하고요. 115 일베 같은 사이트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양극화를 부추기면서 또 반사 이익을 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자동차가 고장 나면 레커, 이른바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달려옵니다. 근데 사이버상에서도 레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쯔양의 경우처럼 과거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했다고 해서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먼저 이고은 변호사, 이 사이버레커가 뭡니까?
말씀 주신 대로 레커차 이런 우리 소위 이제 견인차를 레커차라고 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현장에 빠르게 달려가는 것처럼 이 사이버 레커들은요.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빠르게 관련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을 사이버 레커다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견인차는 그 문제를 교통사고를 해결하려고 오는데 이 사이버 레커들의 문제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조회수 경쟁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검증 없이 방송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라기보다는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또 가해자를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2차 가해를 한다든지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버 레커 3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허위 사실이 섞인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선전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이 나쁜 놈을 엄단하겠다라면서 무분별하게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형, 이 미락 사건의 이 가해자를 공개한 이 카라큘라가 대표적인 이 예. 사적 제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찌양 사건처럼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생활을 폭로할 거야라는 협박형, 그러니까 구제 역시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게 예. 총 3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그런데 이 우리가 뭐 이제 고발 탐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KBS도 있고 각종 방송에는 그런 방송이 이제 존재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레커 연합들이 쯔양의 과거를 또 폭로하겠다. 또 돈을 갈취 한다. 이걸 이제 공개한 건 유명 유튜브죠. 유명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인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다시 쯔양이 과거에 또 뭐 거짓말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걸 또 공개하겠다. 근데 이걸 폭로라고 해서 공개를 할 수가 있는 사안입니까? 참. 이게 뭐 탐사입니까? 탐사 보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상식과 윤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뭐 다분히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우리 사회를 아주 나쁘게 병들게 하는 행동이라는데 점에 대해서 분명한 것 같고요. 뭐 쯔양과 같은 유명 유튜버라고 해도 개인적인 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마치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폭력, 협박, 사적 제재 뭐 우리 많이 좀 익숙한, 누가 이런 것들 주로 하는지 많이 익숙하잖아요. 예. 그죠? 우리한테 맡겨줘, 해결해 줄게. 정보를 주면 확 그냥 터트려 줄게, 이런 거죠. 일종의, 그죠? 그게 또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일종의 뭐 폭력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청부 폭력배, 불법적 해결사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아주 우리 사회에서 나쁜 어떤 행동이자 금지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조금만 더 뭐 얘기하면 사실 사적 폭력, 이거는 우리 근대 국가 시스템에서 막고 있는 거잖아요. 예. 국가가 위임받고 대신 국민들에게 안전, 치안 이런 거 제공하는 건데, 근데 사실 교묘하고 구조적으로 있어 오긴 했거든요. 우리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영화 보셨죠? 그거 보면 그 유지태와 재미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이거 아주 나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산낙지 먹는 것만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탐사한다 또는 추적 보도를 한다, 밝힌다. 이건 말 그대로 공적 이익이지만 개인의 어떤 삶을 당신 거짓말해서 난 폭로할게. 이건 다른 차원인데 유 교수님. 예. 실제 이제 아까 이고은 변호사가 3가지 유행을 얘기하면서 일종의 마치 이것이 정의인 듯, 그리고 정의 규현을 외치는 레커들이 또 조건을 내걸어서 돈을 갈취한다든지 이런 또 갈취형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약간 진화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변호사님 3개 유형으로 말씀하시고 또 교수님 말씀하시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결국은 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을 뭐 10가지로 나누든 20가지로 나누든 이제 뭐 정의 실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사익의 실현
혹은 뭐 입금의 실현 뭐 이런 것 같고요. 결국은 파보면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들이 노리는 거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영어 아닙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입시생들은 이거 따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클릭커빌리티, 있어빌리티. 그러니까 약간 있어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클릭하게 만들면 제가 보기엔 혐오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미움도 네. 비즈니스가 될 수 있고 피해 뭐 피해자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좀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진실이냐 아니냐 그것도 이슈가 아닌 거예요. 진실이랑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섞였다 뭐 이런 것들이 언론인들은 찜찜해하고 당연히 체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목적은 그게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좀 난감한 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냐면 내가 확 알려버린다 이런 거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만 생각해 보면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셀럽이라든가 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어요. 피해를 입을 만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거 터트린다라고 하면 큰 피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좀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데 안 알릴게. 그러니까 돈 줘라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찝찝한 게 지금 이게 유튜브 뭐 이런 문화가 된 게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긴 합니다만은 유럽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미국에도 예.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답답한 건 뭐냐면 유럽에서는 예를 들면 국내법으로 보완을 합니다. 유튜브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벌어지면 국내법에서 압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종의 너치 효과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약간 뭐랄까 그 공백 상태인 거예요. 여의도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엄밀하게 좀 죄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그게 다져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지금은 우리가 사이버 레카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만 내년쯤엔 아마 AI 레카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찜찜합니다. 짧게 이고은 변호사 설명 듣고 지성우 교수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검사 생활하면서 명예훼손 사건도 수사를 하고 뭐 공갈이나 재산 범죄도 하잖아요. 사실 지금 이게 저는 범죄 집단을 수사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명인들, 재력가한테 다가가서 내가 당신 뭐 유흥업소 다니는 거 내가 이렇게 증거 보여주면서 얼마 보내.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했던 이런 갈취행위가 공론화되는 거죠. 음성적인 범죄가 양지로 드러나고 심지어 정의를 구현하는 영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는 게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이게 사실은 유튜버라는 걸 딱 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동네에 있는 많은 범죄 공갈행위나 폭력배들의 행동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음성화됐던 것이 양지로 올라오는 것. 참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마치 연예인의 과거 연애사를 덜추어내면 그게 정의 구현인가.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큰 하두를 던졌던 것이 바로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 또 앞에 쯔양의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이제 레커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정의 구현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헌법학적 기구에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 교수님 보시기에 정의 구현입니까? 예, 그 언론 표현의 자유의 정의는 아무래도 이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좀 건전하게 가는 것이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 유튜버들 특히 사이버레카들의 행위를 보면 실제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 보복성 또는 폭력성 이 콘텐츠만 양산이 되고 있어서 앞에서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이 폭로되고 또 명예가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해외 사례를 잠깐 보면 영미하고 유럽에서 이미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을 저희는 사이버레카라고 하는데 영미에서는 코멘타리 유튜버 혹은 드라마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게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우리보다 굉장히 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방영하는 유튜버들이 폭넓게 지금 그 채널들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보복성 폭로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생산 유포되는 행위인데요. 예. 전 세계적인 이런 행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옐로우 저널리즘, 황색 언론과 이 파파라치의 온라인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고요.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예전에는 1대1로 벌어지던 사이버 폭력이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버 폭력이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연합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물리적으로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연락 없이도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연합 세력을 형성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괴롭히는 형태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정의 구현을 한다. 마치 이제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에 레크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차를 견인해서 뭔가 도로에 지금 부서져 있는 그래야 뭐 소통이 될 테니까요. 교통이 흐름이 이어질 테니까요. 이게 이런 명분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대중들이 알아야 될 사실들을 밝히겠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죠. 레카 요즘 대부분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일부 또 뭐 나쁘지 않은 그 견인 기사 개인 사업자들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아주 좀 기분 나쁘게 사이버 레카라는 일종의 멸칭인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 글쎄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지금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게 어떤 마치 뭔가 새롭고 새로운 범죄 혹은 뭐 예상하지 못했던 고도로 진화되고 뭔가 뭐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범죄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이고은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만 좁혀서 보면 이렇게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혹은 뭐 금전과 권력을 목적으로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그것을 뺏어가는 행위 이런 것들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유튜브에서만 보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 이것과 함께 논의하고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시급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불어서 좀 듭니다. 우리 사회에 마치 거울처럼 그 허점이 유튜브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좀 예리한 지적까지도 하셨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콘텐츠들이 그나마 사실이면 다행인데 가짜 뉴스가 상당히 또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걸러줄 거름망 자체가 사실 유튜브에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인데 뭐 대표적인 뭐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할 때 실제로 그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아닌데 여자친구라고 지목이 됐고 그 해당 유튜버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일단 영상부터 올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시청한 사람들이 그 여자친구라고 지목된 분의 네일샵에 들어가서 리뷰를 남기고 여기가 그 성폭행 사건 여자친구의 샵이다라는 식으로 심각한 영업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공지글도 올렸지만 결국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고소를 한다고 해도 그게 사건이 제대로 해결이 되려면 사실은 길게는 명예훼손 사건 2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가짜 뉴스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영상 올리는 사람들은 과연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마음이 있는 건가? 그런 의지가 일단은 영상부터 올려버리고 이후에 어떤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튜버에 의해서 본인이 올린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면 항상 나오는 태도가 있죠. 우린 나는 그런 제보를 받았다. 근데 제보를 공개하진 않습니다. 난 그런 제보를 받아서 방송했을 뿐이고 취재원은 내가 기자 정신으로 혹은 내가 이런 정신으로 나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럼 마치 자신들이 면피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게 가짜냐 진짜냐를 구분도 안 하지만 가짜였을 것이 밝혀졌을 때도 제대로 사과나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영상을 올리는 사람마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에 크게 개의치 않는 이런 태도.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 교수님, 보는 사람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기에 어떤 화면이 들어가고 사진이 들어가고 또 내레이션 자체를 지금 전 남친들을 한 명씩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같아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게 참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그 보통 AI 얘기할 때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 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착시를 일으키는. 그렇죠. 착시를 일으키는데 이거를 보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 일부러 그렇게 할루시네이션처럼 하는 게 아닌가. 이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고 막 이런 것들을 구분할 의사도 없고 그리고 차라리 그게 섞이면 아마 발화력이 훨씬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런 분들이 또 법에는 굉장히 밝더라고요. 우리 변호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예. 이게 어떤 단어를 썼을 때 법적으로 내가 제재를 안 받는지에 대해서 뭐 혐의 뭐라든가 아무튼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를 막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펼치는데 예를 들면 배종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러고 그냥 바로 이렇게 판별되기도 좀 쉬운 외모를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담입니다. 어릴 근데 때부터 살쪘던 건 아닙니다. 저는 너무 푸근한데요, 지금. 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문제가 되는 사이버 레카들 중에 몇 명이 가면 쓰고 나와요. 가면 쓰고 나오고 그다음에 음성 변조로 나오거든요.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고소에 뭔가 충족이 되려면 여건이 충족이 되려면 그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특정이 되려면 내가 만약에 억울한 정보가 그쪽에서 나와도 내가 만약에 고소를 하려고 해도 이게 누군지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또 유튜브에다가 뭐 연락을 하겠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특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유튜브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꼭 적극적으로 할까? 이게 반대로 따지면 우리는 사이버 레카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비난하고 그다음에 암적 존재다 아까 이제 뭐 그 폭력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조금 뭐랄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영업사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을 벌어오고도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 규정도 있고 막 그랬겠습니다만 요번에 물론 이제 구제역 사건에서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죠. 굉장히 신속하게 나왔었는데 그 전까지 과연 어떤 형태를 취했을까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신박한 선생이니까 그 미디어 환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종의 제가 그 약간 은유법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풍토병 같다. 이게 보면 그 IT 그다음에 전 세계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 그리고 저도 일반인입니다만 무제한 데이터 쓴단 말이에요. 무제한 데이터를 이렇게 무제하게 많이 쓰는 국가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주 이런 범죄들이 쏙쏙 나온 이런 괴물들이 나올 만한 어마어마한 미필적 방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부 다 클릭이 되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뭔가 자극 있고 그러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능은 있지만 반대로 따져보면 그 다양성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디어 환경 그다음에 또 범죄 이러면 좀 그러네요. 철저하게 촘촘하게 좀 법들이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던 것을 계속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 확증 편향이 생길 수도 있고 정치 성향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취향적으로도 그렇고 박 교수님 궁금해집니다. 네. 이걸 이제 뭐 진작에 여쭤봐야 되는데 이렇게 당사자는 원하지도 않는데 뭔가 폭로성 제작물을 만든다든지 온라인에서 이렇게 이 유튜브 등에서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이런 일이 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뭡니까?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뭐 조회수도 올라가고 수익도 되고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때문입니까? 뭐 중충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아까 뭐 핵심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돈 문제 아니겠는가? 뭐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그거 또 더불어서 그 아까 제가 이 인터넷 환경, 미디어 환경의 맥락은 우리 사회 구조적 환경과 이게 구분해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다르게 얘기하면 사회적 어떤 권위와 힘 이게 사실 뭐 돈을 버는 거 결합돼 있는 우리 사회이기도 한데요. 이것들 얻으려는 측면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 미디어가 사실 우리 사회 뭐 미디어뿐만 아니고 지배 권력이 우리 사회에서 힘과 권위를 얻어왔던 방식을 아주 저급하고 수준 낮게 따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미디어가 사회 속에서 권위와 힘을 가장 얻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복잡한 국면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해설과 설명이거든요. 미디어가. 뭐 이러한 것들을 마치 하는 듯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근거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한 모습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디어가 특정한 사람 사건에 대하여 뭐 좋은 사람이다 뭐 나쁜 사람이다 우리 뭐 학술적 용어로 신성 불경 이게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고 미디어는 그러한 범주를 설정하는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 권위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 제가 좀 막 표현하기 이 인간들 보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이 폭로를 통해서 마치 어떤 뭐 그러한 어떠한 점에서 이 사람이 잘못됐고 문제가 있고에 대한 범주를 설정하는 전지적 권능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주류 언론들이 이런 예. 유튜버들한테 또 반응하기도 하잖아요. 아하. 이게 뭐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복잡성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측면도 있고 예. 우리 모두가 좀 성찰해야 될 지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공원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피해를 입는 겁니다. 물질적인 피해도 있을 테고 심리적인 피해도 있을 때 저도 이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돼지다. 근데 제가 살아온 인생의 절반 이상은 돼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고 어릴 때부터 돼지였을 것이다. 근데 지 교수님 이걸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가족들이 보고 뭐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피해를 뭐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심리적인 수습이 될까요? 네, 이게 한번 피해에 노출되면 수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원인을 저희 법학에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처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죠. 이 가짜 뉴스가 진짜 현실보다 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대부분 다 요즘에 SNS 독자들이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만 읽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래서 이 허위 조작 정보가 굉장히 이제 현실의 리얼리티가 높다는 거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인데 이건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집중도나 정서적인 집중적인 자신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돈을 벌고 싶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지금 현행 법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고 그릇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 이 세 번째만 현행법들이 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목을 집중시키는 단순한 행위라든가 또 단순히 이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조금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잘 처벌하지 않고 예.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이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여론이 조작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현재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복성 콘텐츠들이 이 신속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피해에 비해서 그거를 처벌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1년 2년씩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피해가 확산되고 그 피해가 종결되고 그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고착됐을 그런 상황에서 법이 개입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네 분과 함께 조금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페이크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실이라면 또 이야기는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조차도 아니고 가짜 뉴스를 영상으로 올렸을 경우에 그 파급과 확산은 뭐 걷잡을 수가 없을 거고 그 피해는 설사 법적으로 해결된다고 그러더라도 그 파장 자체가 거두어지지 않거든요. 마치 엎질러진 물처럼. 자,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한참 우리 사회에서도 오래 논의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서 먼저 이고 변호사부터 이런 가짜 뉴스 이거에 우리가 뭔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이렇게 가짜 뉴스와 영상을 만들어내는 영상을 보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다. 정말 생생한 영상을 만들어내서 막 섞여 있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피해자로서는 사실은 법적인 도움 외에는 청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이 한번 올라가면요. 공유와 유포의 연속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도 그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됐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되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유튜브라는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전국진 구제역 카라큘라에 대해서 바로 좀 유튜브에서 선제적으로 이 수익화 중단 조치를 했죠. 근데 전 이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 검찰에 수사할 때 제일 힘들었던 명예훼손 사건이 유튜브에 가면 쓰고 온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가 어려웠어요. 이제 피해자는 그 가해자의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그 URL만 복사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경찰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튜브에다가 이 가입자가 누군지 정보 줘야
수사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유튜브는 이렇게 시놉니다. 우리는 아동 성폭력 사건 아니면 조회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간이 1년이고 2년 길어지는, 그럼 IP 추적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해자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기간도 늘어나죠. 수사 인력도 낭비되죠. 그러면 왜 유튜브가 그럴까? 왜 이 가입자 정보에 대해서 바로바로 주지 않을까? 그건 어떤 수익성, 모델 이 측면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과연 유튜브라는 회사도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방조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법적으로도 빠르게 뭐 해결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유튜브라는 회사 자체 내에서도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피해자의 호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일단 그 영상을 빠르게 차단하는 조치들이 24시간 내에 된다든지 24시간 계속해서 그 신고 접수와 조치들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 방안도 좀 유튜브랑 회사가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튜브 저널리즘에서 유 교수님, 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에 그 구재혁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구속됐죠. 정말 큰일 했어요. 사이버 레카입니다. 네, 정말 큰일 했습니다. 이게 그 암암리에 우리가 아까 제가 미필적 방조라는 이제 용어를 썼는데 사실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니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뭐 한 1분만 되면 몇백만 개가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사전 심의가 있는 국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라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체도 굉장히 뭐 소비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약간 봐주고 또 유튜브는 그걸 노려서 유튜브가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역사상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내준다고 해서 돈 벌고 광고 안 보여줄 테니까 해고 또 돈 벌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순기능도 굉장히 많지만 역기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그 케이스가 아마 구제역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법적인 거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집행법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트랙을 밟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슬로우 트랙이고요. 그쪽은 뭐 비유를 하면은 패스트 트랙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도라도 빠르냐 느리냐. 그러니까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집행법은 그런 거죠. 독일에도 굉장히 뭐랄까 그 공공선에 정말 정확하게 반대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면 24시간 내에 조치를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엔 벌금 몇십억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유튜브 방송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유튜브 봤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니까 심지어 이름도 TV라고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튜브 자체가 사실은 TV였고 이 사안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수용자 중심의 뭔가 법정 체계가 잡혀지지 않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유튜브 방송이고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방송법이면 굉장히 엄격하죠. 심리도 받고 뭐 이제 저촉될 경우에는 책임도 많이 져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돼서 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거기에 보면 명예훼손 아까 제가 슬로우 트랙이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사안 자체가 요 사안에 있어서는 성악설을 믿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관련해서는 2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테니까요. 박 교수님. 네. 계속 이어서 말씀 주시면은 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네.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려내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차단을 안 하면은 정말 일파만파 확산될 테고 이게 사실은 급선무거든요. 예. 이게 지금 유튜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사실 현 제도상 방송으로 규정할 수 없고 뭐 정확히 말하면 그냥 동영상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이게 이제 우리 사이버 지금 주제인 사이버 레커들이 활개칠 수 있게 된 배경이기도 한 거죠. 방송이 아니고 방송법에 적용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주셨다시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컨텐츠 지정에 대해서 뭐 사후적 조치 정도에만 불과한데, 근데 이걸 그러면 지금 우리 제도를 보면 이거 사실 좀 방송법의 허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중심 컨텐츠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뭐 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TV, 개인 방송이라 하더라도 뭐 실제 방송처럼 뭐 면허 뭐 재승인, 제어가 뭐 박탈 이런 시스템이 적용될 수도 없고 뭐 문제가 되면 그냥 문 닫아버리고 나가면 그뿐이고. 그러니까 실제 그 현행 규정을 가지고 이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예.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가짜 뉴스에 기반한 온라인 컨텐츠를 우리가 막는 데 있어서는 좀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건 좀 이따가 더 우리가 2부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지성우 교수께서는 또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계도 관여하시는데 실제 이런 가짜 뉴스가 영상으로 올라오면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피해자가 콘텐츠 방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사후에 이것을 피해를 보전하거나 그 처벌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중파 방송은 편성표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각 자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뭐 편성 전에라도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유튜브는 그것도 안 됩니다. 예.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먼저 이제 사전에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또 표현의 자유라는 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이 열린 토론에서는 찌양에 대한 폭로성 협박을 했던 구제혁이라는 이런 분들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예. 그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이게 보복성 폭로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콘텐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이버 레카 행위인데 나중에 보면 예. 그런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사전 단계에서는 미리 이 그 보복성 폭로 콘텐츠라도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막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또 역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유튜브 자체에서 이걸 이제 정화 작용을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열심히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유럽에는 같은 유튜브 회사가 유럽의 법원이나 유럽의 EU 연합에 가서는 되게 조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만 오면 저희들이 관에서 불러도 예전에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방통위에서 불러도 잘 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의지가 좀 더 강하게 표출이 돼야 되는 분야다. 네. 유럽연합은 물론 시장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는 정치적인 힘도 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도 역시 좀 이 관에서 또는 우리 국민들이 유튜브 자체에 대한 자율심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찰이나 검찰에도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신고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도 적고 또 예산도 적고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의 보강이 신속히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방심위 문제인데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방송통신심의는 방송심의하고 통신심의로 나눠지는데요. 방송심의는 굉장히 강하고 또 신속하게 집행이 되는 데 비해서 통신심의는 일단 1대1 통신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3자인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부터 조금 주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단순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국가가 조금 더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도 제약을 가해야 되는 부분으로 그런 분야로 생각을 좀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방심위 심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변호사 혹시 짧게 더 추가하실 말씀 있을까요? 뭐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뭐 경찰이나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경찰도 인력 난이고 검찰도 인력 난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은 검사 입장에서는 대부분 구약식 사건이거든요. 근데 구약식 사건으로 하나를 처리하는데 영장 집행해야죠. 뭐 IP 추적해야죠. 너무 많은 인력이 사실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기관에서 좀 유튜브사와의 좀 협력 관계, 수사나 이런 거에서 협조가 좀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떤 MOU 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유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는 2부에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9801님, 유튜브에서 나온 연예인, 유명인들의 과거 스캔들 모음이 모두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그렇게 목소리 내레이션으로 입혀 제작을 해서 내보낼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영상 중 진짜인 줄 알고 있던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6201님, 징벌적 배상을 100배 가하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셨고요. 3401님, 이미 유튜브가 언론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정보, 부도덕 영상에 대한 제재 필요하고요. TV, 라디오처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 감독 필요합니다. 이원택님, 거짓 영상을 허용하는 유튜브가 가장 문제 아닌가요? 구태환님, 문제의 유튜브에는 시청 제한을 걸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생선을 먹으면님, 쇼츠 한번 틀어놓으면 알고리즘으로 영상이 끝없이 나오는데 손에 놓을 수가 없을 뿐더러 비슷한 내용의 자신의 생각까지 거기에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빠져나올 수도 없기에 시간이 아까운데도 긴 시간을 붙잡고 있게 되네요.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 잡고 있는 어린 아이들, 10대들은 더하겠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유해 영상에 대한 규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옹강 이고은 변호사,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성우 우송대학교 글로벌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법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브 그리고 1인 미디어 콘텐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도 이제 개인적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보면 많은 분들이 영상을 뭐 이제 신문 보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종이신문 보는 분들은 대부분은 쇼츠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봤던 쇼츠를 보고 또 보고 그게 15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틱톡이나 이제 유튜브도 이제 쇼츠가 많이 이제 공유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짧은 동영상에 완전히 몰입되는, 덕후되는 거죠. 뭐. 중독되는, 또 덕후되는 이 현상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유 교수님?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참 수업하기 힘듭니다. 이게 참 이제는 조금 지나면 쇼츠도 짧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제가 1시간 15분 수업을 하는데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쇼츠에 정말 익숙한 그 친구들한테 그 MG라고 불리는 그 친구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1시간 15분 동안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이게 일종의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확하게 중독이죠. 정확하게 중독이고 제가 그쪽으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아마 쇼츠를 이렇게 계속 보면 뇌구조도 바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요 말씀은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우리가 알고리즘이라 그랬을 때 그게 정확하게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돼. 여기도 보니까 골드버튼, 실버버튼 있는데 유튜브는
명분이 필요 없는 기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고 법과 관련돼서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윤의 실현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물론 유튜브만 쇼츠 있고 막 이런 건 쇼폼 있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보통 MAU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스테이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뭔가 알고리즘도 만들어야 돼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알고리즘이 뭘까? 이게 유추를 해보면 예. 단짠단짠이죠. 단짠단짠. 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맛집 프로그램 하는데 그럼 이 샐러리를 이렇게 먹어볼까요? 그러면서 이 집 저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다 씹어놓고 예.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장난처럼 말씀드렸던 클리커빌러티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미디어 환경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옛날에는 억지로라도 다양성이 충족되는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신문 1면부터 48면까지 보면 내가 설령 재미없는 게 있어도 무의식적으로라도 다양성이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TV에 이제 지핑 재핑 뭐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지핑 재핑이 없고요.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면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유튜브로 애를 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지만 알고리즘이 한풀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었던 다양성을 아주 치열하게 끊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참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향성이 확대되는. 그런데 박 교수님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로 이제 또 우리가 일부 때에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TV와 라디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그럼 유튜브는 그러면 이런 쇼츠의 영향력은 더 막강해지는데 어떤 관리를 받는 겁니까? 네, 그 유튜브 아까 알고리즘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이제 우리 연구자들에 의해서 구글이나 유튜브가 알고리즘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추론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많이 좀 밝혀지고 있는데요. 뭐 저기 문화연구자 원영진 선생님 같은 분이 말씀하시기로 이제 뭐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메가 플랫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서서 환경 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라는 거고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추천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군사적 용어인데 선제라고 아시죠? 억제가 아니라 선제. 그러니까 다양성을 차단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적 욕망이나 취향을 선제적으로 좋게 말하면 현실화시키는 것, 나쁘게 말하면 차단하는 것. 그래서 붙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정리를 해보면 연속적 시청의 방식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연속적 시청의 방식. 근데 이제 업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몰아보기 형식, 동일 컨텐츠의 에피소드별 지속적 시청 이것이 이제 타겟이고요. 알고리즘 구성의 핵심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질적 컨텐츠를 넘나들며 이어보기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빈지 와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알고리즘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새로운 어떤 제안이나 어떤 사회적 성취물들의 반영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다 자기 것들이거든요. 재기적인 거. 자기가 또 자기의 것들. 그래서 자기가 프로파일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취향이 생성되는 기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학자들이 말하는 취향의 재편, 취향의 뭐 독재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유튜브가 우리의 배경이 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론적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유튜브 영상 과연 관리 감독을 받는지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할 주체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를 하는 정도에 머무르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우리가 뭐 글로벌 환경이 된 지가 언젠데 글로벌 초국적 기업이 개별 국가의 사회적 투여의 모든 것들이 곧
데이터 컨텐츠인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유튜브에서 자율 규제 이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요. 예, 그 알겠습니다.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박 교수님께서 논점을 또 제기를 해주셨으니까 아까 지 교수님이 일부에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럽에서는 좀 유튜브 회사가 눈치를 보는데 오히려 우리 국내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단순히 이제 법 제도적 분석을 떠나서 이제 환경적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규제를 방송법에 유튜브를 들어오는 것을 편입을 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지는 않았을 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네, 그 유튜브가 방송법에 편입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굉장히 오래된 논쟁의 하나입니다. 예. 유튜브 전에도 통신망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통신망들에서 이제 동영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방송하고 그다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런 동영상들을 방송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IPTV 방송처럼 이 네트워크별로 나눠져 있어서 통신망에서 그 방영되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을 방송이 아니라 그냥 콘텐츠 내지는 1대1 통신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방송 콘텐츠 중에서 시청자들에게 쇼츠만큼도 제대로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반대로 1인 미디어 지금 얘기하는 1인 미디어인데 이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시청자를 가진 그 영향력을 미치는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방송보다도 훨씬 많은 동접자, 예. 훨씬 많은 조회수, 훨씬 많은 구독자를 기록하는 지금 유튜브 동영상과 계정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되게 형식적으로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방송사가 하는 것은 방송으로 아무리 수천 수백만의 팔로워를 가져도 그냥 1인 미디어는 그냥 방송이 아닌 일반 통신 미디어로 구별이 돼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형식적인 논리를 조금 파괴하고 예. 이걸 좀 벗어나서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으로 치환해서 방송과 통신을 좀 구별하고 최소한 이게 법의 규제를 모두 파괴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처럼 문제가 되는 일부 콘텐츠들에 있어서는 특정해서라도 이걸 방송에 준하도록 엄격한 심의와 규제와 또 이런 그 대본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게 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는 나쁜 영향력을 가지는 미디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체적으로 지정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이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관리되고 또 규제를 받을 이유도 있는 것이다. 유 교수님. 제가 제 수는 아닙니다만 잠깐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예. 일단 법과 관련된 건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하실 텐데. 예, 곧 하실 겁니다. 바로.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법 그다음에 규정, 규제, 심의 이런 것들이 수용자 중심으로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텔레비를 한 대 샀습니다. 어저께 텔레비를 한 대 샀는데 저희 집에 애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텔레비전을 당연히 키죠. 그럼 IPTV니까 뭐 지상파도 나오고 KBS 나오고 MBC 나오고 그다음에 케이블도 나오고 SNL도 나오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입장 그다음에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모니터는 하나고 제가 여기서 제가 이걸 뭐 섭취하거나 소비하거나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케이블 채널을 뭐 돈을 내니까 뭐 당신이 심의와 관련돼서 아니면은 뭐 약간 조금 유해하지만 내가 챙겨야 돼라고 말을 하기에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집에는 비밀번호가 0000으로 걸려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연령대가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연령대별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있고 없고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OTT인데 뭐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SNL이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들어오는 건 똑같은데
갑자기 아이랑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게 채널이 나오면 너는 보지 말고 저쪽으로 가. 이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자 입장에서는 보는 거는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건 법 체계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최근에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많이 아까 영향력 말씀하셨는데 빅2가 저는 OTT와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둘 특징이 뭐냐면 자율 규제입니다. 그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정 부분 뭐 예전에 보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영향력으로 말하면 그거 두 개만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그 뭐 규제 그다음에 뭐 제재 그다음에 관리 심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율로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예. 있어서 아까 유럽 얘기도 나누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변호사님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유튜브 특별법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시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나의 이제 미디어고 하나의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사실 공중파에서도 유튜브 채널 다 가지고 있잖아요. 프로그램별로.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실제 공영방송만큼이나 유튜브가 파급력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공영방송도 하지만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방송에서 어떤 뉴스를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변호사로서. 예. 근데 제 채널에서 뭔가 얘기할 때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뭔가 얘기해야 될 거죠. 같은 뉴스를 전해도 뭔가 조금 더 방송에서는 말 못할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더 말해야만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그러면서 변호사지만 유튜브잖아. 유튜브니까. 네. 예. 그런 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 유튜브 특별법이라는 것도 결국에 유튜브가 미친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규율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관리감독기관이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유튜브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 더 큰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쩌양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제 저희들이 논의를 하다가 예. 지금 약 20개 이상의 법률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법에 의해서 그 밑에 계시는 하도급 업자들에게 예. 위에 큰 대기업에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 3배 이상 배상을 하게 돼 있고요. 이런 게 이제 한 20개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심하게 이제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의 대상이 그 표현을 한 사람이냐 아니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소위 말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냐 이렇게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3배수 정도를 배상을 더하게 하는 거는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본인에게 3배수 하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집행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거는 잘 이제 그 구성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모든 표현 행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반유태주의라든가 예. 히틀러에 대한 찬양이라든가 이런 독일 사회에서 기존의 형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벌되던 표현 행위가 네트워크에 올라와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 예. 그것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우리로 말하면 네이버라든가 뭐 다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관리가 소홀했을 경우에 그 회사들에게 수백억씩 이제 벌금을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현 행법상의 3배수의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은 너무 약하다. 네, 그래서 이 ISP 즉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적어도 예. 국가가 법으로 지정하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든가 뭐 다른 우리 국민이 모두 이건 좀 잘못이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못이 아니다라고 공공의 하고 이익을 있다든가. 해치는 행위가 되겠네요. 독일의 경우는 이제 반유태주의가 대표적이고요. 예.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엄한 처벌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잖아요. 예. 요거는 그거보다는 좀 약하게 하되 그래도 3배수보다는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예. 생각입니다. 아니 이 변호사께서도 국회에 국민 동의 청원을 하셨어요. 마침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 저는 3배라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3배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 또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10배라고 이거를 네. 청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그럼 유튜버들 이 사이버 레카 연합이라고 불린 유튜버들이 왜 그럴까 보면 사실 다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더 자극적으로 컨텐츠를 더 올려야 더 많은 조회수가 나오죠. 더 많은 조회수를 받아야 내가 얻는 이익이 커지죠. 그리고 내 영향력이 커지면 지금 구제역 사건처럼 그 영향력을 빌미로 다른 사람 접근해서 돈을 갈취하기까지 하잖아요. 협박을 예. 해서. 결국에 법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이유 결국엔 수익 때문이고 모든 게 다 돈 때문이다라고 사실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유튜버들에게 피의자들에게 범죄 수익 자체를 환수하는 의무 규정을 부과하면 내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결국 해봤자 이게 범죄로 인정이 됐을 때 이 이익을 모두 다 몰수 추징당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유튜버들이 그래도 불법적인 방법을 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법인 존재 노정원 변호사가 같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예.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한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범죄 수익 환수를 의무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검사들도 지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명예훼손이 정말 수만 건의 명예훼손 사고까지 범죄 수익 환수하면 일을 못해요. 큰 사건들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환수 거의 안 했던 것이 사실 실무의 현실입니다. 근데 예. 이 부분을 의무화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의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죠. 2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가해자가 명예훼손이 맞습니다. 판결 땅땅땅 받아도요. 손해배상 받으려면 또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해야 됩니다. 민사는 얼마나 깁니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명예훼손 사건 500만 원? 많아봤자 2천만 원 정도밖에 배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이 징벌적 손해 알겠습니다. 이거를 도입하자라는 취지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유튜브 1인 미디어의 좀 폐해 또 사이버 레카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뭐 안 좋은 다수의 그래도 유튜버들은 정말 소소하게 자기 일상도 올리고 1인 브이로그도 있고 이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표현의 자유를 옥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교수님? 뭔가 좀 합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표현의 자유도 그래도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튜브뿐만 아니고 인터넷은 사실 개방성과 독립성의 상징과 같은 공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원칙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가 문제인 거고 선의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너그러움이 갈등을 지금처럼 몇몇 국면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제 규제 방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 그 대부분은 이제 뭐 공익을 목적으로 내거는데 사실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특정한 기업의 이해관계, 뭐 정부 집의 정치 권력 입장 혹은 엘리트의 시민에 대한 뭐 간접적 통제 혹은 특정한 이해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익에 대한 정의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랬을 때는 말씀 주신 것과 같은 다소 전통적 방식의 규제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자율 규제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 요즘 뭐 K-팝, 뭐 K-드라마 하는데 뭐 K-유튜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하. 자율 규제의 정의도 조금 저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컨텐츠를 다 미리 사전에 필터링해서 거르는 게 불가능하다. 뭐 인정하죠 사실. 그러면 대신 그 과정 예를 들면 유해한 컨텐츠가 무엇인가 한국적 국면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민족과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유해한 컨텐츠 정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니네가 정의를 하게끔 하는 것. 예.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필터링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 정도. 그런 정도가 자율 규제에 포함될 수 있으면 저는 훨씬 더 강화된 K 유튜브, 예. 전 세계 유튜브
구글 코리아가 또 한 건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좀 우리의 자정작용 와 할 수 있는 유튜브 이게 아니라 그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정치 유튜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찢어질 대로 찢어진 우리 이 사회의 어떤 대화 기능을 유튜브에서 더 갈기갈기 찢어놓는 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1분 조금 한 50초씩 네 분이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먼저 유 교수님부터요. 그 뭐 섞어서 하려니까 제가 좀 머리가 터질 것 같긴 한데요. 아까도 네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지성호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그 국회 토론회에 다녀왔어요. 네. 그때도 제가 유튜브 특별법 말씀드리고 좀 그랬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엔 누구누구 무슨 이름 붙은 법이 많습니다. 뭐 무슨 법 무슨 법. 근데 그때마다 국회는 고마워하죠. 그러니까 그 사안 자체가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되는데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특별법이란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유튜브 특별법은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 그 이렇게 도드라진 괴물들을 규제하자라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천사들을 보호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천사도 악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또한 유튜브를 쓰고 변호사님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기능적이고 공공선에 유배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지킬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유튜브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 유튜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보호해야 되는 군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도 보호하기에는 좀 당혹스러운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서 유튜브 특별법이라고 했을 때 정책도 전략이고 법도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개념을 드렸습니다. 네 분을 또 다시 모셔야 될 것 같네요. 좀 짧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정치 유튜브가 저는 정치 양극화 현상을 심각하게 만든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 유튜브의 인기 때문에 현재 방송에서도 발언의 수위가 좀 더 세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지지자, 나의 구독자, 나와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 내 유튜브를 내가 설사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가지고 내가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라고 믿는 구독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유튜버들이 조금 더 알겠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요. 네, 뭐 좋으신 말씀 대부분 해주셔서 저도 동의하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렇게 공고화되는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 교수님. 예, 저는 EU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유사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절차 규정인데요. 그 19개 사업자 구글을 포함해서 이 대상자를 정해놓고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자동적으로 좀 걸러내고 이걸 걸러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19개 사업자가 지정된 사업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정치 유튜브의 경우도 본인들의 결국 경제적인 목적이라면 그 경제적인 목적을 박탈할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게 유튜브 특별법이든 디지털 서비스법이든 특별법들이 좀 강구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해도가 잘 좀 정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